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못 만나는 또 일이 발생을 해서, 예,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이런 기본 미술 이론으로 꼭 알려드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진짜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갈 것은 바로 원근법입니다. 이 원근법 모르면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감상하기에도 훨씬 더 이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근법은 미술에서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기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수학입니다. 네, 수학이라니. 여기서도 이제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도 이 수학이라는 단어만 봐도 공포감이 드는데요. 이 원근법 자체는요, 3차원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죠. 3차원의 물체와 공간은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게 바로 원근법인데요. 아까 수학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미술사에서 살짝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대 미술이 이제 있었고요. 그 후로 이제 중세로 흘러가고, 그 후로 르네상스가 나타나고, 그 후로 뭐 바로크, 뭐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고대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자, 고대가 끝나고 중세, 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가 끝나가면서 르네상스에 오면은 다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적인 인체의 조각적인 표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중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적어 옮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사실적인 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림에 대한 사실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뒤처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제 인본주의가 꼽히게 되어서 거의 르네상스는 뭐 미술사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자, 이때 르네상스 때 바로 이 원근법이 발명이 됩니다. 자, 누구에 의해?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수학자 선생님이 계세요. 자, 이 분에 의해 수학자보다는 건축자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 선생님에 의해 원근법이 발명이 돼요. 자, 여기서 이 발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발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발견은 자연의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만유인력? 그것은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야. 중력은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력이구나? 발견을 해낸 거고요. 자,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 선생님께서 만드신 원근법은 발명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 브루넬레스키 선생님께서 이것을 이제 발명을 하셨는데, 이분은 여기 지우고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짓게 되십니다. 두오모라는 것 자체가 성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피렌체 성당, 피렌체 두오모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피렌체 두오모를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은 또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성당의 이 지붕 부분인 돔을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안에 돔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리는 이중돔을 이 선생님께서 해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성당 건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요. 이 원근법으로 브루넬레스키 선생님께서는 건축가 회화의 새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십니다. 자, 아무튼 브루넬레스키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원근법을 기반으로 마사치오라고 하는 또 미술 선생님이 계세요. 자, 이분께서는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되십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표현한 그 그림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담은 그림인데요. 그림 보시면은 우리는 뭐 익숙합니다. 뭐 저런 식의 공간 표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원근법을 이용한 이 그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냐면요. 이 그림을 처음 이렇게 보여줬을 때 몇몇 사람들 혼절됐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 공간에 내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착시, 일루전을 느끼게 돼서 몇몇 분들이 충격으로 막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원근법은요.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으로 3차원적인 모습을 2차원에 그대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관람객의 시선이 딱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이 제단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위로 보는 듯한 이러한 각도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 속에 관람객이 함께 초대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르네상스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원근법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선원근법이고요. 하나는 공기원근법입니다. 공기원근법은 다른 말로 색채원근법이라고도 해요. 자, 선원근법은 여기 브루넬레스키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공기원근법은 다빈치 선생님이 또 시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나리자에서 이 공기원근법이 굉장히 잘 나타난 표현된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거는 후에 설명드리고요. 자, 우선 선원근법은 크기에 대해서 원근법이 조절이 되고요. 공기원근법의 경우는 색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사물이나 이런 공간이 가까워질수록 눈에서 가까워질수록 선원근법은요. 사물이나 공간이 커지게 되고요. 공기원근법, 색채원근법은요. 눈에서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눈에서 멀어질수록 사물이나 공간은 작아지고요. 눈에서 멀어질수록 공기 색채원근법은요. 흐려집니다. 자, 요게 바로 기본 원근법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요.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지키시면 그림 막 진짜처럼 완전 잘 그렸다라는 느낌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것을 간략하게 머리에만 넣어두시고요. 자, 이제 또 생각을 바꿔서 우리 이제 동해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초에 바다 다녀오신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전 못 가는데 추워서 동해바다를 일출을 보러 갈 엄두가 안 나는데 자, 우리 한번 동해바다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동해바다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바다를 둘러봤더니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어떤 선이 하나가 보입니다. 자, 이걸 바로 바다 위이기 때문에 수평선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죠. 지평선. 산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몽고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 영어로 호라이즌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우리 눈이 이렇게 만나는 그 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눈높이 선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아이 레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눈높이 선에 우리가 시선이 닿았어요. 자, 우리의 시선이 닿는 이곳에 평행한 두 선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실점입니다. 네, 이거는 영어로 베니싱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평행한 두 선이 분명 우리 눈에서 시작할 때는 평행했지만 정말 이게 너무나도 멀어지면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요. 평행한 두 선이 멀리 가서 한 곳에 만나는 점이 바로 소실점입니다. 자, 이제 요것은 소실점은 그림이나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아이 레벨에 맞춰서 이 점은 임의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 레벨 하나 다시 그리고요. 모든 소실점은 이 아이 레벨에 꼭 위에 위치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소실점 여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 레벨 안에서 소실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소실점을 여기 이렇게 하나 찍고 자, 평행한 두 선이 언젠간 소실점에 가서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선들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아이고, 이건 여기네요. 자, 선 하나를 살려서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실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1점 투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육면체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자, 육면체가 이 공간감이 훅 느껴지게 이렇게 지금 그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자, 근데 원근법은요, 다른 이름으로 투시도법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 투시. 안 보이는 곳을 보는 걸 투시라고 하는데, 자, 이거 왜 투시도법이라 하냐면요. 자, 요게 꼭지점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소실점으로 살짝 이어주게 되면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것의 숨겨진 형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직선을 빼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직선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아이고 살짝 나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네, 바로 이 투시도법이 이 소실점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근법, 투시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면체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굉장히 수학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육면체의 가장 정중앙을 찾는 법입니다. 되게 쉬워요. 우리 왜 정사각형의 중심 찾기 어떻게 찾을까요? 네, X자 해서 요 겹치는 요 가운데가 바로 중심이 되겠죠? 뭐 직육면체도 마찬가지예요. X자 그어서 가운데가 당연히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의 중심을 찾는 건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직선해주면 지금 현재 우리 눈에서는 얘네 둘의 길이가 달라 보일지라도 실제로 재보면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원근법, 투시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원근법의 기본이고요. 원근법에는 좀 종류가 선원근법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선원근법의 종류는 소실점의 개수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의 시점으로 보는 이 원근법의 투시도법의 종류는요. 자, 1점 투시가 있고요. 2점 투시가 있고요. 3점 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많아져서 요즘은 4점 투시, 5점 투시도 있어요. 네, 요거는 우리 눈이 보는 그 환경이고요. 이거는 망원 렌즈가 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4점 투시는 이렇게 돼서 이런 원형으로 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게 4점 투시고요. 5점 투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더라?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렌즈가 보고 있는 4점 투시, 5점 투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거는 딱 요거들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점 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점 투시는 물체보다는 공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친구분의 어떤 오빠가 굉장히 그림 쉽게 그리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박수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옛날에 보여줬던 게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막 이렇게 나무들을 그렸어요. 그거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자동차들을 그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림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오빠가 보여준 게 바로 1점 투시 이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1점 투시로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 하나 만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요 지평선, 아이레벨 그릴게요. 자, 근데 이 아이레벨 요 지평선, 수평선 그리는 거는요, 만약 내가 땅의 넓이를 높게 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내가 하늘의 높이를 넓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좀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딱 한 반반 정도 하고 싶으니까 이 정도로 뺄게요. 자, 이미지 점 찍고요. 프레임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크게 그립시다. 그리고 이미지 소실점 하나 찍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직선을 좀 긋도록 하죠.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하는지라 좀 살짝씩 미묘하게 엇나가긴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실점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점을 찍지 않고도 저절로 이 소실점에 맞춰서 그림도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은 잘 안 되십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작가 마음. 자, 저는 이 선을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1점 투시 같은 경우는 도시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높은 빌딩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래서 1점 투시로는 풍경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점 투시로 이렇게 공간을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집중이나 이런 좀 시원한 효과 많이 낼 수가 있겠지요. 네, 이렇게 빌딩의 모양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세워지는 게 바로 1.2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왜 미국 어떤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부의 사막에 전봇대가 크게 늘어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 이것도 역시 이런 1.2시로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내면 네, 이렇게 1.2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그림마다 꼭 이렇게 1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1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1.2시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요 호라이즌, 요 아이 레벨에 맞춰서 여기를 살짝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길이 항상 직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꺾인 우회전하고 뭐 좌회전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는 이런 길도 있는데 그 길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맞춰서 또 다른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요 곳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예,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1.2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2.2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점 잘 나오죠? 네, 2.2시. 자, 요거는 공간 아니고 육면체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사위 같은 그런 육면체를 딱 눈앞에서 모서리를 이렇게 두고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체의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두 면을 정면에서 볼 때 생기는 것이 2.2시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정육면체 모서리를 눈 앞에 뒀어요. 이 동시에 양 옆에 있는 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너무 투시 좋네요. 네. 이렇게 보이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선들을 이어서, 아이고, 화면 밖으로 나갔네. 다시 할까요? 자, 다시. 한 모서리를 바라보고, 동시에 보이는 두 면. 자, 그래서 이것을 길게 연장을 해서 보면, 자, 여기에 소실점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2.2시입니다. 자, 역시 하나의 아이 레벨에 두 개의 소실점이 찍혀 있고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연장돼서 나오는 게 바로 2.2시입니다. 사물에도 많이 쓰고요. 건축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2.2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자, 요 선, 이 선, 자, 지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 뒤에 또 점이 하나 이렇게 숨어 있겠죠? 이 지면에서 만나는 이 네 선은 반드시 수직이 되고요. 자, 나머지 이 선들은 이렇게 소실점으로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2시예요. 자, 그리고 3.2시. 2.2시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물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자, 3.2시는 올려다보고 내려다 봤을 때 생기는 게 바로 3.2시입니다. 그래서 자, 올려다 봤을 경우 육면체가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2시보다 훨씬 더 과한 왜곡의 이런 소실점이 잡히게 되는데, 자, 소실점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이렇게 해서 점 두 개, 이렇게 해서 점 세 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3점 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점 투시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초 디자인에서 물체 띄어서 공간감 휙 감으면서 뒤로 빼는 거, 그때가 바로 다 이 3점 투시로 물체를 보는 거고요. 정물 수채화 같은 경우에도 물체 볼 때 3점 투시를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 훨씬 더 2점 투시보다 과감한 투시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분명히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왜곡이 되어 있지만 공간감은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이 3점 투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여기가 딱 2점 투시네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곳이 바로 2점 투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점 투시, 여기도 3점 투시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림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기초 디자인에서 보는 이제 이 사물들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당연히 투시, 자, 요렇게 해서 이 화면 바깥으로 선 하나 나갈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또 선 하나가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선 하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체는 3점 투시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물 수채화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정물 수채화 같은 경우도 3점 투시를 쓰긴 쓰는데 디자인보다는 왜곡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주게 되는데 정물 수채화는 그렇게까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도 이렇게 선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육면체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 보이실 겁니다. 자, 요 위에 이렇게 원구가 들어가게 된 형태 위에 또 여기 원기둥의 형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구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것도 아주 약한 3점 투시를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감이 나오는 손원근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설명드린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물체에 대한 투시를 보여드렸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은 제가 풍경화에서 보이는 그런 투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만나도록 하죠.